예, 중국 이야기는 그야말로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뉴스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요,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중국몽,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외부로서의 위협,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 거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중화민국인가요? 건국일은 아니고 공산당이 창당된 게 이제 7월 1일이, 오는 7월 1일이 100주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의 분위기는 뭐 어느 정도인가요? 네, 중국에서는 현재 모든 행사를 다 제껴두고 네. 100주년 행사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징 블루가 가동이 되면서 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성들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또한 공사도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6월 초서부터 거짓말처럼 사라졌고요. 맑은 하늘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책하기 좋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이제 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뭐 천안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폐쇄가 됐고요. 또 베이징의 주요 건물뿐만 아니라 입구에는 무장 경찰이 현재 배치가 되면서 일반 생활하는 데는 좀 불편이 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진핑 동향이라든지 선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6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우주 굴기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선저 12호가 발사가 되면서 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주인들이 도착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기사에서 이제 후속으로 봤습니다. 선조 12호 갔었고요. 이런 그 국가급 행사에서는 천안문 광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잖아요. 대규모 열병식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코로나 환경이어서 그런 행사도 하나요, 올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70%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하지만 백신의 효용이 떨어지면서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더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열병식은 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중국의 국력이라든지 항공 과학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에어쇼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고개 비행팀 이름이 레드 펠컨, 그러니까 빨간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축하 공연이 있고요. 또 공격형 헬기 G-19 같은 경우에는 편대 비행을 통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하늘에 그린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폭격기인 H-20 그리고 스텔스 전폭기라고 할 수 있는 젠-20의 축하 비행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모든 행사가 미국에 대해서 자신이 아시아의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도 이에 따른 군사적 행동도 나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도 그렇고 열병식, 매스게임 뭐 좀 대단합니다. 스케일이요. 화면 나오는 것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100년이라는 의미의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것 같고 이걸 계기로 새로운 아젠다를 이제 뭘 제시하느냐가 궁금한데요. 새로운 100년을 위한 아젠다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연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산당 통치하에 이른 업적을 선전하면서요. 샤오강 사회, 그러니까 풍요로운 사회를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9년이죠. 신중국이 건설된 100주년 해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지왕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패권 국가로 굴기하기 위해서 2단계 계획을 추진하는데 1단계는 2035년까지 GDP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고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부분에서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혁신형 국가 목표 그리고
문화 소프트웨어를 갖는 중국, 그리고 생태 환경을 강조하는 이런 정책들을 쓴다고 합니다. 특히 기술 중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R&D 투자를 GDP 대비해서 연평균 한 7% 정도 계속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력 산업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계 1위 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세계 탑 국가가 되는 G1 국가로 발돋움하는 해를 2049년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새로운 100년도 그렇지만 사실은 더 내외적으로 주목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이제 사면임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도 고치고요. 그런 데 대한 뭐 작업이나 이런 아젠다도 이번에 던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봉쇄 전략이 상하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민족주의 고취라든지 애국주의 운동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화 사상에 기초한 늑대 외교죠. 전략 외교를 폐기하는 대신에 덕치라는 기존의 동양 사상을 기초한 이런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와 관련된 선전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권력 체제 같은 경우는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 그리고 과거사 미화 작업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과 대등한 권력 기반 그리고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오쩌둥과 관련된 그 미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베이징 역사 전남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무위원 7명 참석뿐만 아니라 핵심 당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가 치러졌는데요. 여기에서 마오쩌둥 철학을 이어받는 영도자는 자신뿐이고 앞으로 마오쩌둥 2.0 버전을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의 개방된 중국을 만들어낸 초석은 사실 덩샤오핑인데요. 야, 덩샤오핑 넘어서 마오쩌둥, 제2의 마오쩌둥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마치 북한을 보는 것처럼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전시관을 보면은 면적이 마오쩌둥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전체 면적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진핑관이요. 특히 덩샤오핑에 비해서는 3배 규모라고 합니다. 네. 특히 그 개혁 개방의 그 설계자인 덩샤오핑 격하 운동을 벌이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과 그리고 덩샤오핑 간의 그 사이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네. 16년 간 감금이라든지 연금, 감시 활동을 받았던 데 따른 복수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시중싱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특구와 관련해서는 처음 고안한 사람이 시진핑의 아버지라는 이야기, 그리고 부총리 시절에 경제적 치적뿐만 아니라 1934년부터 36년간의 대장정에서도 시중싱의 그 위상, 그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역사 왜곡, 우상화 그리고 애국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진핑의 상기 임기를 넘어서 영구 집권화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대단한 또 변화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궁금증들과 또 대답을 주셨고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당 100주년 7월 1일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 봤고요. 다시 좀 이제 중국과 서방 세계하고의 갈등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끝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을 좀 협공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유럽하고도 손을 잡으면서 글쎄, 그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시 황제라는 그 이름처럼 중국을 자신의 소유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아무래도 유교 사상에 기반한 통치 기반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 유린이라든지 알리바바와 같이 민영 기업들을 국유 기업화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는 이런 그 국제 규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들이 중국과는
척을 지게 되는데요. 특히 중국 안에서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건국 그 원로들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수저죠. 홍얼다이 같은 경우에도 국유 기업을 거의 자신의 소유화시키고 있고 국진민태라는 문어발식 그 기업 확장을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고 있는 현재 시진핑 국가 그 권력 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권력 집중 현상을 앞으로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신장 위구르 문제 그리고 서방 국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국가의 갈등 관계가 쉽게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이제 이인자의 반란, 투키티데스 함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진핑 리스크에 대해서도 꽤 보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류를 이제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금수저 수저. 여기는 붉은 수저라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붉은 수저뿐만 아니라 네. 관이대라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고위 관료의 자제들 같은 네. 경우는 다시 또 대물림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요. 2018년 3월부터 이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에 시작됐잖아요. 뭐 긴장 엄청 했었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올해 1월부터 5월 보니까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50% 가까이 늘었고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35% 늘었다. 이렇게 보면 무역 제재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뭐 지금까지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의 팹리스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팹리스화라는 것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맡기고요.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마케팅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팹리스화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나 일반 기계 쪽에서도 뚜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 기업이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신들이 공급하는 업체가 200개 정도가 되는데 중국이 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3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싼 비용에서 제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뛰어넘지는 다른 나라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투자 비용 저렴 차원에서 중국 기업을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팹리스라는 게 공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팹리스라는 게. 그러니까 애플 얘기하셨지만 대만의 폭스콘이 뭐 대표적이고 중국 기업들이 그 애플 휴대폰 하나 뜯어보면 여기 들어가는 국내 업체들보다 중국 기업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인데 중국의 어떤 이런 뭐 IT라든지요, 혹은 뭐 우주굴기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중국의 지금 기술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과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미국 과학기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뭐 항공우주, 제약, 컴퓨터, 과학기술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이어서 중국이 세계 2위라고 했고요. 특히 자동차라든지 의료기기, 기계설비, 수송기계, 전기기기 그리고 IT 관련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1위라고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에서도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CATL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는 부동의 1위입니다. 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고 있는데요. 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 높은 기술력 또 비용 우위뿐만 아니라 수출 다변화 그리고 중국 시장 내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굴기를 꺾지를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제재가 계속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그 제재 효과 거의 없는 헛스윙에 지금 끝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경쟁 분야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전기차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견제를 해도 워낙 뭐 CATL이나 중국 시장이 커서 그런지 견제를 좀 안 당하는 상황인데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해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중국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한 20%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네. 2030년 정도에 들어가면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근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또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번호판 비용을 내야 되는데 1,800만 원 가까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 차종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강력한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자동차 시장, 특히 그중에서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주목하셔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이나TV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된 또 아젠다, 중국 산업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